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방대한 자료들, 불교의 역사와 전파 과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 이게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또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말 2500년의 긴 여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핵심적인 전환점들, 또 사상의 변화, 그리고 불교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왔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하는 거죠.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통찰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가르침이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이 시다르타 고타마 왕자였잖아요. 편안한 삶을 버리고 길을 나선 계기가 그 4가지 모습, 사문출류였고요. 네, 그게 출발점이었죠. 근데 정말 당시 사회에 충격을 준 건 29세에 출가해서 고행을 하다가 그게 길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를 찾으신 거. 그리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가르치신 내용일 겁니다. 어떤 내용이 그렇게 혁신적이었을까요? 바로 아나트만, 그러니까 고정된 나라는 건 없다는 가르침이죠. 무아. 무아, 내가 없다. 네, 당시 인도 사상에서는 영원 불변하는 자아, 아트만을 믿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무아. 그래서 본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이 3법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불교 철학의 정말 근본입니다. 와, 내가 없다니.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겠네요. 그럼 이런 소수의 깨달음이 어떻게 힘을 얻고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아소카 왕의 역할이 컸다고요? 네, 아소카 왕은 불교 확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스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 불교에 귀의했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신앙에 머문 게 아니었어요. 아, 국가적으로 지원을 했군요. 맞습니다.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 법령을 반포하고 심지어 스리랑카 같은 해외 지역에 왕자 마힌다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하게 했죠. 이게 상자부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퍼지는 시작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정치 권력과 만나면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 거죠. 권력과 만나면서 외연을 넓혔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그 대승불교의 등장이요? 아, 네. 대승운동은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기존의 부파불교가 너무 승려 중심이고 개인의 해탈,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것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거죠. 아, 그래서 대중들이 좀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자들이나 좀 더 진보적인 승려들이 중심이 돼서 더 큰 수레, 즉 대승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핵심은 보살 사상이에요. 보살이요? 네. 나 혼자 깨달음을 얻는 걸 넘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부를 미루는 존재. 이게 대승의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훨씬 더 이타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잖아요. 와, 정말 매력적인데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다니.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공 사상이 이때 중요해졌다고요? 맞습니다. 공, 즉 수냐타.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역설적으로 아미타불처럼 무수한 부처님과 보살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됐고 불교가 더 다양한 문화와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 철학적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아하, 그런 유연성 덕분인지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정말 모습이 많이 바뀌잖아요. 중국에서는 처음엔 도교 개념을 빌려서 이해했다고요. 격이불교라고 하셨죠? 네, 격의 방식이죠. 예를 들어 불교의 공을 설명하기 위해 도가의 무 개념을 빌려오는 식이었어요. 일종의 번역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죠. 그러다가 점점 중국화되는 거군요. 선종 같은 경우엔 특히 더 독자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선종은 경전 공부보다는 스승과의 문답이나 좌선 같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단박에 깨닫는 것, 도노를 강조했잖아요. 이건 정말 불교가 중국 문화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고 재탄생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 도교와 만나면서 천태종, 화엄종 같은 다른 종파들도 생겨났고요. 이야, 정말 끊임없이 변신하네요. 그럼 한국이나 일본은 어땠나요? 한국은 호국불교 성격이 강했다고 하셨죠?
네, 한국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왕실이나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통일신라의 원효대사 같은 분은 모든 사상을 하나의 마음으로 아우르려는 화쟁 사상을 펼쳐셨고, 의상대사는 화엄 사상을 체계화했죠. 고려 때는 국교이기도 했고요. 일본은 또 신토랑 만났다고요? 네, 일본에서는 고유 신앙인 신토와 불교가 아주 흥미롭게 융합하는 신불습합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신들을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잠시 모습을 바꾼 것, 즉 혼지수이 자쿠라고 보는 사상이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정토종이나 선종, 일련종 같은 일본 고유의 종파들도 발전했고요. 정말 가는 곳마다 그 지역 문화와 만나서 새로운 옷을 입는군요. 스리랑카나 티베트는 좀 달랐다고요? 전통을 더 잘 보존했다고요? 네, 스리랑카는 아소카 왕 때 전해진 상자부 불교의 중심지가 되어서 동남아시아로 그 전통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고요. 티베트는 조금 더 후에 특히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할 즈음에 금강승, 밀교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걸 아주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살아있는 불교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두 지역 다 토착신앙과 만나면서 독특한 색깔을 가지게 됐지만요. 상자부, 대승, 금강승, 그리고 지역별 변용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자, 이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서구 사회와 만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특히 언번들링, 해체 현상을 주목하셨어요. 이게 뭔가요? 명상 앱 같은 거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최근에 그리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인 불교의 적응 형태일 수 있겠네요. 19세기 이후 불교가 서구에 알려지면서 처음에는 합리적인 철학으로 주목받다가 점차 명상 같은 수행법들이 인기를 얻게 됐죠. 네, 마음챙김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명상이나 마음챙김이 원래 불교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인 토대, 예를 들면 팔정도라던가 혹은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이나 해탈과는 좀 분리되어서 주로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력 향상 같은 세속적인 효용을 위해서만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언번들링, 즉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패키지에서 일부만 떼어내서 쓰는 느낌이군요. 자동차에서 엔진만 떼서 다른 데 쓰는 것처럼요. 예,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그 자체로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만 원래 그 수행법이 담고 있던 깊은 철학적, 구원론적 맥락과는 좀 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체 덕분에 불교의 기법들이 전례 없이 대중화된 건 사실이지만요. 그렇군요. 내가 없다는 그 혁명적인 생각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지원을 받고 또 모두를 위한 큰 수레를 만들고 동아시아에서 현지화되고 이제는 그 수행법이 앱으로까지 들어와서 해체되는 모습까지 정말 불교의 2500년 여정은 끊임없는 적응과 변모의 역사였네요. 네,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해체된 형태의 불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이렇게 본래의 깊은 철학적, 윤리적 맥락에서 분리된 수행법들이 그것들이 처음 탄생했던 그 배경에서 추구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근본적인 인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딥다이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